자, 8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할 차례인데, 제가 방금 전에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조금 당겨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또 끊고 또 끊었죠. 네, 그죠. 왜 그랬냐면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와가지고 끊었는데, 어, 근데 타이머를 보니까 마침 끝날 시간도 됐고, 보니까 딱 그 65쪽에서 마침 그 사인의 공법행위 직전까지 강의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까지 끊고 새로 8번째 강의를 찍는 거예요. 네. 웃기죠? 택배가 왔어요. 아, 참, 여기 좀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여기를 몇 월에 왔지? 1월에 왔으니까 1월에 맨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되게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라는 게 변화를 싫어한다 이 소리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택배 이런 거 문 두들겼는데 본인이 없다. 그럼 그냥 그대로 다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메일 그 문자 보내거나 메일 보내거나 해가지고 너 집에 갔었는데 집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 사건이래. 그렇게 그 택배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보수적인 동네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대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급적. 그래서 그냥 문 두드리고 문 앞에 놓죠. 그 전에는 문 두드리고 문 앞에 놓으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 책임 누가 질 건데라고 해가지고 그 막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 바꿨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중 하나죠. 네. 여기가 되게 그 미국 남부여가지고 되게 보수당, 그러니까 그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그 공화당, 공화당 이렇게 지지하는 동네인데, 보면 되게 진짜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변화 되게 싫어. 장점이 있어요. 변화 싫어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어른들 막 투지폰 아직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근데 한국은 변화에 진짜 빠르죠. 그래서 한국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를 따라가는, 캐치업하는 속도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하죠. 너무 사회가 변화가 빠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 동네의 경우에는 사회가 변하든 말든 난 안 변해. 약간 이런, 약간 주관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야 너 그거 알아? 막 새로 뭐가 나왔대. 그럼 몰라. 아직 몰라. 구리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되게 그 최신의 것들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는 그런 게 덜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죠. 자, 아무튼 강의를 해볼게요. 어디냐면 65쪽에 사인의 공법행위 주요 개념 정리,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공법행위 끝장내 28이요. 사인의 공법행위 주요 개념 정리 1번. 공법행위는 공법관계,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왜 따라서 사실행위에 해야 되죠? 사실행위라는 건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껴지고, 그다음 공법행위는 용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용태가 뭐였죠? 인간의 정신작용을 필수적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 혹은 법률 요건.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뉘는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법 통론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에는 어디에 관심사일까요? 이제 행정작용법 들어가가지고 2편 들어가서 행정행위, 행정계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행정행, 행정계약, 행정입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무튼 행정법 통론의 관심사인데,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 신청, 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가지고 개념으로 포착한 게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통론이다 보니까 일반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의 논의가 전개가 되죠. 그렇죠? 됐고, 사인의 공법행위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뭐 됐고, 그리고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는 행위의 행정행위 동기에 불과한 경우, 행정행위 전제 요건인 경우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출제적이 요기 행위의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여기 좀 중요한 거죠. 신청이란, 신청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사인의 공법 행위는 신고, 신청, 청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사인이 요구하는 사인의 공법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신청을 둘로 가르고 있어요. 신청을 행정청이 그것에 대하여 응답 의무를 부담하는 신청과 응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청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를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국민의 국민 중 한 명이죠. 제가 국가한테 뭔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 다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하겠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 양자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어, 신청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응답 의무를 행정청이 부담하는 신청과 그러지 않는 신청. 응답 의무를 행정청이 부담하지 않는 신청. 예를 들어서 있죠. 그냥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나 국무총리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행정청이 일일이 다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업무 과중으로 업무 처리를 못하겠죠.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응답 의무가 없는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신청권이 없다라고 해서 응답해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갈라내는 신청이 있죠. 그런데 이 양자를 어떻게 가르는 것인가, 이 양자를 어떻게 가르는 것인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건데 어떻게 가릴까요? 예, 신청권이 언제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가르는 것인가와 관련된 건데 법령상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조리상 다투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신청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죠. 이 주제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통론에서는 이걸 어디서 배웠었냐면 그 행정구제법에서 취소소송에서 대상적격에서 거부행위 처벌성 다룰 때 거기에서 신청권 개념을 다룰 때 신청권은 법규상의 신청권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했죠. 그다음 즉 대법원이 말하는 신청권이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정작용을 정당하게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물론 이런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신청권이 인정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청한 행정청을 발급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동그라미 5번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건데 좀 다뤄볼게요. 신청이 있다. 그러면 각주 7번은 그냥 혼자 보세요.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러니까 각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각지 볼까요? 각주 7번 정확히는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교과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논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신청이 있는 경우로 서술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냥 똑같이 복붙해가지고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할게요. 저도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의 대상이 기속행위인지 질량인지를 부문하고 그 발급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가부간 가타부타 응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이걸 응답 의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전에 각주에서 이게 응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었죠. 신청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신청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신청이 있는 경우 응답 의무 부담한다 이렇게 해도 정선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는 신청 서류에 관한 형식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의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실질적 요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민원인의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곧바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보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보완 조치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하고 있죠. 행정절차법 43조에 이런 40조 3항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신청의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다시 이걸 정리할게요. 신청이 있다. 그럼 행정청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두 개예요. 첫 번째 응답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보완 조치 요구 의무라는 보완 조치 의무라는 것을 부담한대요. 근데 보완 조치 의무는 언제나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청 서류를 받는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와 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만 보완 조치 의무를 행정청이 부담해요. 그런데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완 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그것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단순히 민원의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경우는 곧바로 하면 안 되고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봐요. 맨날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거부할 수 있다, 곧바로 반려할 수 있다, X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6번 사인의 공법행 일반적으로 규율한 일반법은 없다. 다만 건축법,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됐고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인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인 경우 문장이 이상하죠. 그냥 없는 경우라고 해도 됐을 텐데 없는 것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와 유사한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상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따라서 민법상 법률행위 관련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을 요구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법상의 행위만을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맞죠?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사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사법상의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법률행위라고 부르는데 이 교수님들이 이걸 민법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시고 가끔 그냥 법률행위다 그런 법적 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가 아닌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전에 법률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이 막 30, 40 몇 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요 지문들을 처리를 하려면 민법상 법률행위 관련된 개념들을 좀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7번 행위능력 개념 및 의사능력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행위능력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7번 단독으로 유하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성년에게만 인정돼요. 행위능력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르는데 민법상으로 행위능력 없는 자가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성년자인데 제가 미성년자죠? 네, 뭐라는 거야? 미성년자 제가 만으로 15세라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랩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봐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냥 사정 불문하고. 왜? 나는 미성년자니까. 그냥 얘는 애초에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용돈을 받은 경우에는요 뭐 용돈 조항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마탱이가 간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한 사람은 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갈라지는 개념인 거고 그 의사 능력은 개별 사건마다 판단되는 개념인 거죠. 왜? 성년자라 하더라도 그럼 행위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법상으로 여기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행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봐요. 무효라고 보고 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다는 점에서 다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배경식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법률 그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해 민법상 개념인 법률 행위에 대해 존재하는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민법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 법조문들을 좀 볼게요. 자 민법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규정 위반을 행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뭐 엄마나 아빠나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컴퓨터 사려면. 그래서 엄마의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취소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미성년자면 그냥 이런 황당한 그 논변까지 법적으로 허용해줘요. 뭐냐면 제가 오늘 100만 원 주고서 랩탑을 하나 사요. 그런 다음 막 쓰다가 취소하러 가야지. 그래서 가요. 컴퓨터 가게 아저씨한테 가요. 이거 취소할래요. 뭐야 그러면 저 미성년자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요. 예. 그리고 자 107조 110조, 111조, 114조 이런 것도 다 볼 필요가 있는데 볼게요. 자, 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네. 비진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본대요. 네. 그죠? 복습해볼까요? 요거 공법관계인 유치 적용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죠? 네,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저를 막 폭행해요.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려요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저의 공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 111조 배웠던 거죠. 도단 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114조 아까 했던 거죠. 예, 그 본인 대리인이 한 행위는 표시했다면 본인을 위해 대리해서 하는 것임을 표시했다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147조와 152조였었는데 그 조건 성취와 기원 도래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이라는 개념이 원래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자 147조랑 보시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가 효력이 생기기 시작하게 만드는 개념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지 조건이 뭐였죠? 효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달성되면 효력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조건 그걸 다 해지 조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민법적인 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152조 152쪽이 아니라 152조요. 이랑 시기는 뭐 시기 질투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스타트 포인트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뭐 다 아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이 우편법 10조는 뭐냐면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법률 규정을 둬서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편법 10조인데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번 지금 볼까요?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개별 규정이 있냐? 있어요. 네.
그냥 단타형이죠. 여기 옆에다 변이라고 써주실까요? 변. 예. 똥 같은 지문이죠, 사실은. 예. 변. 그냥 있냐? 응. 그게 뭔진 몰라도 돼요. 근데 그냥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 우편법 10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무능력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무능력자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를 행위 무능력자를 말해요. 네. 그런 까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됐고 그 다음 2번 질문 볼까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에 관한 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대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전에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 뭐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 뭐 이런 다양한 민법상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제도와 개념들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고 아니라고 본 경우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행위 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겠대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행한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는 시험엔 안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론이고 너무 추상론이에요. 추상론이어서 진짜로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렇게 깊이 있게 구체적 사건을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몰라도 되고 대법원은 어떤 입장인지 몰라도 되고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자기들 교과서에 쓴 거 그냥 복붙해가지고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이걸 갖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공법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냥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의사능력제도, 의사능력 개념을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라고 봐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무효라고 보겠다라는 게 학자들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7번 질문 가볼까요? 7번 질문.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 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이거 대리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 전속적인 행위 위에다 화살표 빼시고 투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투표는 대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대리라는 제도가 민법상에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그 법률 규정과 법리들이 그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된대요. 그걸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싶다. 그럼 먼저 이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될까요? 퀴즈인데 왜 거쳐야 되죠?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맨날 강의해야 되고 책 써야 되고 바쁘니까 변호사한테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행정심판 청구 대신해가지고 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대리가 가능하다. 근데 행정심판 청구가 사인의 공법행위요? 사인의 공법행위 중 하나죠. 아까 그 본문에서 주요 개념 정리에서 다뤘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자 8번 처분의 신청은 대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된다. 자 처분의 신청도 사인의 공법행위 중 하나죠. 그것도 대리가 된대요. 대리는 특별히 안 되는 경우를 말로 다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랑 계약을 체결하고서 식당 영업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백종원이에요. 그래서 식당 막 15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1개짜리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쓰기엔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그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변호사한테 시켜가지고 유인계약 해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올해 변호사 시험 올해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로 등장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판례에서 뒷부분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것도 봐주세요. 다만 신청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크지 않은데 반하여 약정 보수액이 너무 많은 액이어가지고 막 식당 위임 계약하는데 막 3억 받은 거죠.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그럼 수임인의 허가를 얻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 공여 등 로비를 하는 점이 보수액에 포함되도록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일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된다고 보였다. 뭔 소리냐면 변호사한테 제가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씨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151번째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변호사랑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3억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무슨 3억이나 필요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게 이 동네는 식당 허가가 잘 안 나는 동네여가지고 뇌물로 한 2억 5천 해줘야 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액수가 포함됐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다. 이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그런 위임 계약을 허락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기타 됐고 11번 가볼까요? 11번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자 어디냐면 여기요. 이쪽이냐면 65쪽에 가셔서 그 주요 개념 정리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화돼 가지고 그냥 학자들이 일반론으로 가르고 있어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이거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죠 이거? 자기완결적 신고랑 수리를 요하는 신고랑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진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 일반화하여 개념으로 포착한 것이 사인의 공법행위다 말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신고, 신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신고도 원래는 사인의 공법행위 일종인데 너무 주제가 다룰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목차로 다루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기 완결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는 것처럼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기 완결 신고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와 행정행위 전제 요건인 경우로 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보면 행정청의 행정적용 발급을 목적으로 한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이걸 갖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행정행위 전제 요건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그거 없으면 왜 또 나오냐 그거 없으면 들어가 그거 없으면 행정행위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들 그것이 있어야만 행정행위를 발급할 수 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발급한 그것이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이 행정행위잖아요. 근데 발급 신청이 없는데도 그냥 이런 걸 발급할 수는 없어요. 그곳에 전제가 된다고 해서 행정의 전제 요건인 경우와 그게 아니라 그냥 행정행위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긴 한데 그게 그 행정행위가 신청을 필수적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통행금지 해제. 그러니까 통행금지 해제 같은 거는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국가에 대해서 통행금지를 풀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대요. 그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신청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이긴 한데 행정행위 동기에 불과한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67쪽 가셔서 11번 지문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행위요건적 신고 중에서 공법행위 중에서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한 행정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죠. 일반적인 견해라는 얘기 왜 하는 거냐면 판례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일반화해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니까 해설을 보면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말은 통행금지 해제처럼 사인의 신청이 없이도 행정청이 원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인이 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행정의 효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봐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되고 근데 심지어 그 신청에 하자가 있었다? 있으나 없으나 그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신청의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 없어도 원래 발급할 수 있는 행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면 68쪽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타이머를 안 맞추고 있어요. 자 타이머를 안 맞추고 있으니까 적당히 앞으로 25분 정도 더 할게요. 타이머 안 맞췄으니까 죄송해요. 자 보시면 68쪽 가셔서 13번 지문 사인의 공법행위엔 행정행위에 인정된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죠? 무엇의 효력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인정되는 효력 이거는 행정행위에만 특수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심지어 행정작용이라 하더라도 행정계약에도 인정 안 되고 사실행위에도 인정 안 되고 행정입법에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옳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가 있어요. 대법원이 실수한 거죠. 실수했다기보다 뭔가 그냥 알면서도 이 법리를 바꾸지 않고 있는 법리가 하나 있는데
자,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13-1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오인하고 신고 후 조세 납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세금 조세 중에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과세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행정부 강론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인데,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저 세금 낼 게 얼마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그걸 믿어갖고 그걸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조세를 갖다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득세가 그래요. 소득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인데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벌어요. 근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라고 그냥 써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이 그걸 믿어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탈세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막 쓸데없는 좀 또 딴소리인데, 그래서 막 뉴스 이런 데 보면 공무원이 유리지갑이다, 뭐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다. 그런데 걔네는 왜 그래요? 직장인과 공무원은 애초에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득세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이거는 강학상으로 뭐에 해당할까요?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해요. 근데 그것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이라고 말해가지고 마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 무효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걸 전제로 하고 있죠, 문장 자체가. 그래서 자, 보시면 해설을 볼게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유효하다면 그에 기하여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 사인의 행정행위 효력에 공정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했죠. 그래서 비판을 받아요. 뭐라는 거야? 자, 공정력이 뭐죠?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는 힘이어가지고, 공정력이라는 것이 행정행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위법하면 곧바로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왜? 공정력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원래 행정행위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계약, 행정입법 이런 것들은 위법하면 곧바로 무효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도 당연히 공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면 곧바로 무효가 돼야 하는데, 마치 공정력이 있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정선지인데 얘도 정선지니까 문제가 있는 판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모순이죠. 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13-2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행위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고행위 근거가 되는 어쩌고 저쩌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당연히 신고행위에도 공정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있는 것처럼 중대 명백하면 무효지만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언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일까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 보면 이것도 신고 납부 방식의 산재 보험료에 대한 판례였어요. 근데 기출 지문이 그냥 요렇게 깔리니까 13-2처럼 깔려도 이거 오선지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판례를 복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보통은 학자들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를 때는 학자들이 조금 틀리고 대법원이 옳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대법원이 이상한 거예요. 대법원이 이상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대법관이 됐어요. 신규 대법관이.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선배 대법관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왜? 행정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구태여 안 그래도 업무 바쁜데 판결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그것 때문이다. 대법원도 가끔 틀릴 때가 있죠. 알아요. 근데 안 바꿔요. 귀찮으니까. 되게 웃긴 건 틀렸다는 걸, 선배 대법관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 안 바꾸는 거죠. 자, 16번.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신청이 있으면 응답 의무를 진다. 신청권이 있다라면 그 행정청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불문하고 응답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청권이 있는지라고 표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정선지라고 처리해 주시고, 포인트는 학자들이 그 출제위원들이 물어볼 때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응답 의무라는 걸 부담하지? OX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17번 판례.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거예요. 우리 대법원의 특수법리예요. 판례에 따르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행위가 발급됐는데
자, 불가증력은 언제 발생하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 된 상황, 그걸 갖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가증력 언제 생겨요?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아무튼 그래서 다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변경을 구할 국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게 빠르죠? 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 불가증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국민에게 없다고 봐요. 다시 결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불가증력이 행정행위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국민에게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행정행위가 발급됐어요. 제가 행정청인데 발급됐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제때 안 싸운 거예요. 때를 놓친 거죠. 근데 불가증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왜 존재하는 거냐면, 제때 안 싸우고 그때까지도 안 싸웠다라면 그냥 그 행정행위에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게 하고 덮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불가증력 개념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지났으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국민이. 근데 국민이 꼼수를 쓰는 거죠. 어떻게?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니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 상대방 국민이 저한테 행정청아, 네가 나한테 발급한 행정행위를 바꿔줘, 혹은 거두어줘, 이렇게 신청하면 저는 싫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자, 싫어라고 말한 건 거부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부행위의 경우 신청권이 존재하면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죠. 물론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을 것, 객체가 행정행위일 것인데, 지금 제가 뭘 거부한 거예요? 행정행위 발급이나 변경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신청권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면 처분성이 인정되겠죠. 어디에? 거부행위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청권이 있다라고 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국민은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거부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겠죠. 지가 이미 시간을 늦어가지고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잠탈해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꼼수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경우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기출표시 보시면 2016년 이래 계속 빈출이 되고 있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17-1, 이건 조금 독일법적 얘기인데 2019년 소방직 9급으로 나왔길래 보시면,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이런 규정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해설을 볼게요. 재심사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행정청인데 처분을 발급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근데 재심사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발급한 처분 조금 이상하지 않냐?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재심사 청구권이라고 말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재심사 청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재심사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은 직권 취소 신청권이나 철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런 걸 우리 행정절차법은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출제되냐면, 독일 행정절차법은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는, 그 행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때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는 독일과 다르게 없다라는 취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행정기본법 제정하는 이러한 재심사 청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우리도 이런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논의를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이거 만들어 넣었어요. 물론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통과되진 않고 있지만 아직. 근데 요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중앙대 김준공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출제위원 들어가면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결론, 재심사 청구제도 현행법상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특별히 행정절차법을 콕 집어서 물어봤는데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18번, 17번하고 비교해야 될 지문인데, 얘는 불가쟁력과 신청권의 관계고 얘는 불가변력과 신청권의 관계예요. 다시 17번 불가쟁력과 신청권의 관계, 18번 불가변력과 신청권의 관계. 자, 볼게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인 처분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해설. 불가변력의 발생 여부와 신청권의 존보는 연동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아까
뭐와 뭐는 연동이 됐어요. 관계가 있었어요. 불가쟁력의 발생과 그 변경, 그것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는 연동이 됐죠. 연동이 됐어요. 어떻게 연동이 됐는데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 대법원이 불가변력과 신청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 결론을 암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불가변력이 뭐죠? 행정청이 자신이 발급한 행정행위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건데, 불가변력은 언제 인정돼요? 언제 인정돼요? 확인과 같은 준사업적 행정행위만 인정되고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두루두루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복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자, 그런 것을 불가변력이라고 하는데, 불가변력이 어떤 행정행위 발생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행정청이 자신이 발급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직권 취소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할 수 있대요. 아직 자유롭게. 그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청이 이것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이 갖는다는 거지, 그 발급의 상대방인 국민이 바꿔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서로 양자는 별개니까 나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지 얘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분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8번 지문인 거죠. 그 다음 18-1번도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출제하면 또 다른 얘기인가 한다고요. 자, 보세요. 법률에서 직권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행정청한테 행정행위를 발급시켜 놓고 넌 그걸 직권 취소할 수 있어 라고 규정이 있다고 해봐요. 그게 뭐예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신청권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18번 잠깐만요. 이쪽. 네, 18번 행정처분을 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법적 근거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서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앞에 거는 앞에 거는이라는 건 요 18번 지문이요. 18번 지문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인 국민에게 변경 신청권이 있니? 혹은 취소 신청권이 있니? 혹은 철회 신청권이 있니?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일반화된 문장으로 말한 건데, 자, 2004도 701 요 18-2번 지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는 18번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딱 요걸 전제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18-2번은 뭐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냐면, 뭐부터 물어보는 거냐면, 야, 불가변력이라는 거 언제 생기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이라는 거는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효력이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 없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하고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 뉘앙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자, 신고 들어가 볼게요.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머가 없으니 문제가 발생하죠. 신고를 들어가야 될 텐데, 신고가 분량이 진짜 많을 뿐더러 이게 77조까지 있는데, 신고가 끝나면 행정작용법이 아니라 통론이 끝나죠. 1편.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신고를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자,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어디냐면 69쪽이에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일반화된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신고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다뤄보자 이런 얘기죠. 자, 신고란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걸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다. 실적법에서는 신고 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다. 됐고, 이거 2번까지 잠깐 볼까요? 복습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신고는 정보 제공적 신고, 예를 들어 화재 신고, 불났어요. 혹은 금지의 지역 신고, 건축 신고, 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락해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그 금지의 지역 신고는 다시 자기 완결적 신고, 이걸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다른 말로 행정요건적 신고로 구분된다.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는 것은 대법원의 법니다. 갑자기 이 얘기는 뭔 소리야? 뭐냐면 학자들은 원래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신고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근데 우리 대법원이 신고 중에서도 행정청에 의한 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민이 함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법리를 개발했죠. 그래서 어떤 막 분들은 개거품 물고 싫어요. 신고는 어떻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그건 이미 신고가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대법원의 법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근데 또 문제가, 대법원은 아무런 논증 없이 이 신고는 그냥 수리를 요한 신고야, 이 신고는 자기 완결 신고야, 이렇게 논증을 하지 않고 결론만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막 어리벙벙하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이해가 저마다 조금씩 달라. 조금씩이 아니라 완전 달라요. 막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대법원도 스스로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쨌든 그렇다.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깔끔하지가 않고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자기완결 신고와 동그라미 4번 수리를 요한 신고는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될 수 있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복습하자면 여기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쪽은 자기완결 신고, 이쪽은 자기완결적 신고, 이쪽은 수리를 요한 신고요.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도달 자체로 금지해지 효과가 발생해요. 그리고 행정청의 수리 의무가 발생하고 규정이 없는 다른 단순한 공익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고, 물론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금지해지 요건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 자기 완결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행정청이 안 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개념 자체가 도달 자체로 자기 완결적으로 그것만 하면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신고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하더라도 금지해지 요건은 발생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규정이 없는 다른 단순한 공익적 사유를 들어 수리 거부 가능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정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를 적법하게 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라고 규정된 바가 하나도 없는데 행정청이 이거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 부분 볼게요. 도달 자체로 얘는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도달 자체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달 자체로 금지해제 효과가 발생하진 않아요. 얘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수리가 있어야만 금지해제가 발생하는 신고잖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자기완결 신고와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의 수리 의무가 발생하긴 하는데, 얘도 여기가 밑줄 뭐지? 여기 죄송해요. 여기 행정청의 수리 의무가 발생하긴 하는데 얘는 보면 수리를 거부하면 금지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국민이 적법하게 신고를 했어도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금지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야, 그럼 행정청 맘대로인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또 뭐 한 가지 구분 방법, 양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되는데 대법원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 자, 동그라미 4번 잠깐 볼까요? 법령에서, 하나의 법령에서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고라는 것은 이론상의 개념에서 실정법상으로 신고라고 이름이 된 데도 있고 등록이라고 이름이 된 경우도 있고 뭐 제출 막 이렇게 이름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법에서 신고라는 개념과 등록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면 신고라는 것은 자기완결 신고로 의미하는 것이고 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신고를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업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이 있는데, 체육시설업이 뭐예요? 뭐 썰매장, 스키장, 골프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구장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신고를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과 등록까지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을 구분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실정법상 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고업은 그때 상응하는 이 신고업에 상응하는 이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보고 있고, 등록업에 상응하는 이 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이상의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신고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봐야 돼요. 관련 법령. 왜냐하면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자기 완결 신고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안 했는데 당연히 뭐겠어요. 법에서 이 행위는
수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럼 걔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맞죠? 그래서 관련 법령을 봐야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개별 신고들을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자체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암기가 요구되는 영역이에요. 다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다만 제3자나 공익에 대한 영향에 커서 행정청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면 자기 완결 신고겠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그래서 분류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단타형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뭔가 팁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원래 학자들은 신고라는 건 자기 완결력 신고만이 신고고 수리를 요한 신고는 신고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여기가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꼼꼼하게 봐주세요. 별로 팁은 도움은 안 되나? 네, 여기를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시험 직전에 눈으로 한번 쫙 발라주시면 시험장에서 바로 푸는데 안 발라주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했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골프장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자기 완결 신고냐 그러면 이거 이해했었는데 막 이런다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시험 직전에 쫙 봐주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개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어떻게 표에다가 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표시를 못했는데 얘도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조문 정리까지만 보고 쉴까요? 아니면 지금 쉴까요? 네, 조문 정리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조문 정리도 다음 시간에 함께 보면서 살짝 앞부분 복습하면서 그 지문을 같이 볼게요.